누구네 집.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싱글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임대사업자란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는 정확한 명칭은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이고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용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 월세나 전세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걸 매매를 해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임대 수익이나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집을 이제 빌려줌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네, 얻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임대 사업자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하찮아서 저희 어머님께서 약 한 30년 전에 이제 구입하신 조그마한 다세대를 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자의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누리고자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하게 됐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저의 약간 불투명한 미래를 약간 이 민간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그래도 뭐 먹고는 살 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도 좀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현재 민간임대 사업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계기는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이제 어머니께서 증여를 하시게 되셨고, 네. 네네, 지금 본 사업자분께,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민간 임대 사업자라는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고, 네. 그 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네. 이제 불투명한 미래가 약간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살짝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임대 사업자로서 지금 이제 그 임차인들에게 이제 집을 이제 임차를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네, 상황들인데 그 현황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총 뭐 물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별로 그냥 네. 동 정도만이라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어느 동에 뭐 빌라나 다세대나 뭐 음. 오피스텔 다양하게 물건의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민간임대 사업자 물건은 오직 다 서울에만 지금 있고요. 지역별로는 은평구의 오피스텔 한 두세 개와 지금 제가 정확한 개수는 그 종이를 봐야 돼서 그래서 누구네 집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파악한 현황입니다. 자, 구로구 오피스텔이 4개, 용산구 다세대 빌라가 1개, 영등포구 다세대 빌라 2개, 은평구 오피스텔 4개, 강동구 오피스텔 4개, 송파구 다세대 빌라 2개, 강서구 오피스텔 4개, 관악구 다세대 빌라 1개, 중랑구 다세대 빌라 2개, 마포구 다세대 빌라 1개, 이렇게 총 25개의 물건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 후 운영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게 그 임대 사업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 지금 아까 그 초반에 소개 때 이제 막 4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이나 방금 말씀하신 빌라를 뭐 25개 정도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뭔가 재력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제 임대를 주려면은 그것을 매매를 한 상태에서 네.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친 상태에서 네. 지금 아무래도 렌트가 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려면 꽤나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투자금 정도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구별로 네. 예, 생각나시는 대로 대략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구로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집단 갭이 한 500만 원씩 들어갔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물건이 2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억이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로구 오피스텔 경우 한 개당 5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 개에 1억 원의 투자금이 들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갭이 투자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등포 다세대 경우 개당 1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개당 2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중랑구, 마포구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0원이었다고 하네요. 네,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갭이 있다는 것과 네. 그 뭐 갭이 250이다, 500이다. 네. 과연 그게 어떤 차이인 건지 한번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이라는 거, 3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가가 2억 9천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집값과 전세값의 그 차익이 갭이 1,000만 원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그 집의 분양권 혹은 그러니까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곧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는 그 전세 보증금의 네. 가격과 네, 이제 그 집값의 가격이 네. 1,000만 원의 차이냐, 500만 원의 차이냐, 뭐 맞습니다. 200만 원의 차이냐, 네, 아예 똑같냐, 네, 예, 똑같은 거를 무갭이라고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가 25채나 되면 엄청난 재력가 아닙니까 이거? 그걸 어떻게 다 투자하셨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네. 보통은 다들 이렇게 그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돈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갭 투자로 1, 2천만 원을 한두 채 정도밖에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무갭을 좀 많이 발품을 팔아서 무갭 물건을 많이 찾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충분하신 분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 그 건물의 뭐 크기라던가 금액대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방금처럼 갭이 작거나 갭이 없는 물건이 네.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좀 이런 좀 추측이 드는데 그런 건 네.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리스크는. 일단 가장 큰 리스크이자 대표적인 리스크가 집값 하락 이꼬르 전세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3억의 전세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서 2억 8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3억이라는 돈을 구해줘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2억 8천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약 2천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그 돈은 제가 뭐 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그러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네.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면서 네.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올해로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 그러면 3년 차면은 그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네. 갱신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세입자분이 변화가 돼 있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방금 같은 리스크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고 4년 차인 저희 이제 지인분 이제 물건이 한 40개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40개 중에 한 10%면은 한 4채 정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채에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으면은 네. 이제 이전에 원래 종전 세입자분한테 이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렇게 드려서 이제 총 4천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 네 분께 드려서 네. 나머지 36채는 지금 손실이 안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6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까지이고 무조건 그냥 5%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세가 대비해서 5%이고 평균 전세가가 그 뭐 저나 그 지인분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평균치를 계산하면 3억이라는 전제하에 한 집당 약 한 1,500만 원씩 40채 갖고 계신 그분 기준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곱하기 36채 네. 그러면 네, 계산은 네, 알아서 하시면 그거는 자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손실에 비해 수익이 확실히 몇 배 규모고 어마어마한 네. 그런 차이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까지 해오신 부분에 음.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그 리스크, 네.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눈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런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뭐 본인만의 무슨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중개 수수료 비용으로 한 5, 600만 원 정도 일단은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총 금액이 지금 세율이 매년 달라지고 뭐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부동산 세금으로 약 한 또 300만 원 정도 재산세도 내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재산세도 다 해서 많이 냈을 때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질문이 좀 되게 뜨거웠나 봐요. 네.